안녕하세요. 제주 방사선사협회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텔리노라 최백준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하게 될 내용은 클라우드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보편화로 변화된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의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제로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오지않아 맞닥뜨려야 되는 미래 기술과 변화에 대한 얘기라고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끼치게 될 영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의료의 메타버스나 3D, 디지털 트윈을 표현한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21년 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이미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IT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격에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특정 서버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를 각각의 이렇게 가상화를 여러 개를 시켜놓고요. 한 서버당 보통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이제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 OS를 가상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의 화면 생성 값을 스크린 퀀타제이션, 양자화라고 합니다. 화면을 숫자로 바꾸는 거죠. X by Y의 위치값하고 RGB 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제 단말기에 전달을 하고요. 이 단말기들은 그 숫자를 다시 그 위치에 맞게끔 빨리 찍어서 이미지라든지 영상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죠. 장점은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킹을 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게 숫자밖에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주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이런 저성능의 단말기에서도 워크스테이션급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대규모 고객들까지 한 650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클라우드의 개념은 Pay as you go, 사용하는 것만큼 지불하는 것.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는 것만큼 종량제 봉투 쓰시잖아요. IT 리소스의 종량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데스크탑에서 서비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유사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스크탑 OS를 서비스로서 제공해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PC나 노트북, 핸드폰처럼 OS가 단말기에 인스톨돼서 거기에서만 가동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가동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데스크탑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놓으면 그건 역시 클라우드에 있는 그 저장장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건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 접속을 하더라도 나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VDI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면 DAS, 그 다음에 로컬로 구성을 하게 되면 VDI, 이런 정도의 용어가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웹 서비스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웹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고 하면 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서비스하려면 10개의 회사다 그러면 서버 10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을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라서 서버 하나에서 10개, 100개의 회사 홈페이지도 서비스할 수 있고요. 또 대형 회사의 홈페이지는 서버를 10대, 100대를 하나로 뭉쳐서 고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사이트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이 있으면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이 없으면 기존의 이제 웹 서비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항상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밴드위드스가 충분해야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포그 컴퓨팅, 엣지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가 끊어졌어요. 또는 파워가 만약에 나가서 연결이 안 됐어요. 밴드위드스가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늘 높이 있잖아요. 포그 컴퓨팅은 안기니까 주변에 있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포그 컴퓨팅,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엣지는 제일 끝을 이제 엣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엣지 컴퓨팅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게임, 의료, 소비와 국방, 교통, 항공,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단말기나 장치들을 전부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엣지 컴퓨팅하고의 연결성, 다시 말해서 엣지 컴퓨팅, 엣지 단말기에서 어떤 사물 인식이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키고 간단한 작업은 자기 스스로 하다가 다시 중앙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이런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호작용은 통신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실물 영상이 나오고 여기는 가상화 영상이 나오죠. 이건 그 실물 현재 피지컬 세계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 세계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쌍둥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엣지 컴퓨팅하고 홀로그램하고 클라우드, 그다음에 5G, 6G, IIoT, 3D 이런 것들을 다 통칭을 해서 디지털 트윈 세계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 분야까지 우리 삶 전체를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cm 바이 10cm 바이 10cm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거 홀로그램을 서로 통신을 하려면 네트워크 밴드위드스가 한 8기가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보통 업로드 5기가, 다운로드 25기가가 이제 보통 5G의 속도가 되는데요. 5G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거나 아니면 6G 정도 가게 되면 30cm 바이 30cm, 우리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정도 크기의 홀로그램 영상을 실제 통신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3D 통신하고는 전혀 다르게 업무 그 현장이라든지 로봇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원격 의료 쪽에도 일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G가 보편화되고 나면은 어떤 우리 그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좀 제가 IT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처리나 저장 용량, 스토리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조작 도구, 데이터 보안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똑딱 하게 되면 25기가 데이터가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안 환경이라든지 주변 저장 장치 이런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5G에 대해서 각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격 홀로그램으로 그 과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퇴하신 할머니가 예전에 그 해녀 한창 그 해녀를 하셨을 때 그때 모습을 연상해서 다시 옛날 회상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재난 환경에서 로봇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5G가 본격화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G가 통신이나 IT 장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80p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당 1.2메가 정도 됐었다고 하면은 이런 4K 같은 경우는 40메가 정도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5G가 어마어마한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다고 치면 기존에는 풀 HD급 영상이 이제는 4K, 8K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는 단말기의 어떤 성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의료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쪽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불안감 때문이라고 혹시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그 조직의 윤리 준수를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다 이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맡기고 불안에 떠는 경우가 없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 유출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국방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원자력 발전소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오히려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조금 정리하자면 클라우드 컴퓨팅, 그 아래 포구 컴퓨팅,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 그 적정 수준의 그 컴퓨팅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엣지 컴퓨팅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IoT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말기를 IoT의 엣지 컴퓨팅으로 활용한다고 그런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들끼리 서로 인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증할 때는 인식을 한 다음에 인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클릭인 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차에서 엑셀하고 그 브레이크가 A01이 엑셀이고요, B01이 브레이크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중앙전산센터에서 내가 해킹당하지 않는 순수 관제 시스템이니까 B01, A01 이렇게 차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군가 해킹을 해요. A01을 중앙센터에서 눌렀는데 해킹한 프로그램이 B01을 누르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말기가 서로 인증을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너무 빠른 0.04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인증을 못하죠. 그때 이제 이런 그 기기별 블록체인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과 통신 체계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기별 블록체인이 이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엣지 컴퓨팅이 그 간단한 그 업무는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처리 결과물들을 메시지 큐잉 방식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그 제약 그 회사의 약품을 0도시부터 5도시까지 운반을 해서 제약회사 공장에 납품해야 비용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제일 마지막에 출발할 때만 온도를 맞춘다 그러면 운송하는 회사에서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제약회사에서는 그 제품 성능을 다 담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계속 온도를 체크해서 그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됐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센터에 연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온도를 계속 체크하고 DB에 넣은 다음에 센터에 도착하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에다 이 데이터를 보내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온도가 운반 도중에도 유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적정하다라고 해서 운송 비용을 지급해.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엣지 컴퓨팅의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복잡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었던 그 블록체인의 그 산출물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블럭이 36,000개, 트랜잭션이 33만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단말기 헬스케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블럭이 만들어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문서 유통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자문서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만 이 전자문서가 전달이 됐다, 그렇지 않다, 수신했다, 하지 않았다,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이렇게 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전자문서의 유통에 대해서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된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자문서가 유통되는 그 순간 이 문서의 진위 여부, 유통 과정들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제 들으셨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병원 전체 업무에 그 대입을 해보자면 원무과와 환자의 그 내용들, 뭐 수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서명에 대한, 그리고 실제 그 환자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원본인지 그 디지털 문서가 위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환자의 그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이 디지털로 저장해서 진위 여부를 다 파악할 수 있게끔. IT를 보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터미널 서비스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와서 디지털 트윈까지. 근데 이게 시대별로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변화보다는 기술 출현 배경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지 않게 IT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 컴퓨팅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그 차이점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개 개념은 가상화라는 공통점 분모가 이렇게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 어느 때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접속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저장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구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엣지 컴퓨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람이 인증을 하는데 엣지 컴퓨팅은 AI가 인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엣지 컴퓨팅은 원격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5G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 것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4G 환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현재 잘 쓰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엣지 컴퓨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 공공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전체 350만 명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유형의 사무실을 주로 활용하는 공무원들은 PC나 노트북에 아까 보셨던 데스크탑에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요. B 유형의 출장이 잠깐의 현장 근무가 많은 공무원분들은 PC에 타블렛을 두고 그 타블렛을 담당하기 데스크탑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C 유형은 노트북에 가상 데스크탑을 2개를 써서 하나는 업무망, 하나는 인터넷망으로 쓰게끔 해주죠. 그래서 사무실 출장 중 현장 과정에서 데스크탑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이 나라 관련된 업무나 정부 드라이브, G 드라이브나 스마트 행정 업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의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국정원의 원격 업무 통합 보안 면역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가상화 서버,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보안에서도 예전에는 그 은행 업무나 은행 건물 밖에서 원격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부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을 했는데 어떤 미국의 보안연구원의 이런 공고사항들을 준수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실제 내부 업무망에 직접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다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달부터 물리적 망부가 다 폐기가 되고 이렇게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원격 PC 제어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쓴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그 VPN을 이용해서 그 산에 있는 병원 내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간연주 근무를 하거나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플랫폼 정부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처별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각 부처별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다부처 민원 사항들이 꽤 많잖아요.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 이런 다부처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다부처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부 형태가 필수 불가가 필요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빅블로 현상을 많이 도입을 해서 정부 칸막이를 없애자, 부처 칸막이를 없애자 이런 것들이 많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부처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들이 각 부처별로 다 로그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한 번의 클릭, 한 원사이트 접속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국민 인터페이스로 제공해주자라고 해서 공공 부분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게 상당량 많이 설득을 이렇게 얻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정의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아주 익숙한 영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의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환자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실제 의료 행위를 하거나 교육 자료를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원격 의료에 관련돼서 디지털 트윈 형태로 해서 이렇게 3D 그 영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쓰고 계시는 것은 이제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트를 쓰고 실제 환자의 모습을 3D 환경에서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것은 로컬에 있는 그 의료진뿐만 아니라 원격에 있는 의료진까지 같이 의견을 서로 이렇게 상호 나눠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사선에서도 환자의 그 방사선 그 의료 조치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여러 의료진들이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저장을 하고 개인정보에 의해서 보관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 마지막에 업무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에는 그 3D 디자인하는 회사한테 주로 많은 프로젝트를 주문을 했는데요. 프로젝트가 이제 많이 실패가 되면서 시장도 많이 학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인프라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 풀 버전 그리고 뭐 응용 프로그램 가상 데스크탑을 메타버스 내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업무 영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메타버스 밖에서는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현실 세계 속 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화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이 있으면 클라우드, 없으면 기존의 웹 서비스. 아까 그 말씀 들으셨죠? 아까 잠깐 소개했던 블록체인과 이 빅데이터까지 해서 메타버스는
IT 업계의 전부 토탈 종합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사람 이름, 전체 8바이트, 그 다음에 뭐 남녀 성비, 뭐 이렇게 주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킬 수 있는 것을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파일 크기 다 다르잖아요. 이미지 크기도 다르고 영상 크기도 다르고 이런 것들인데 한데 모아져 있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서 검색자에게 원하는 데이터를 딜리버리 해주려면 AI 엔진이 이렇게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게 되겠죠.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HMD부터 시작해서 글래스들이 많이 앞으로도 더 많이 등장할 텐데요. 아기먼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AR, VR이라고 해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완벽하게 이제 VR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AR, VR을 다 통칭해서 이제 X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구글 글래스를 많이 아실 텐데 이 구글 글래스는 실제 그 엔터프라이즈 S10-2까지 나왔습니다만 거의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경고감도 떨어지고 실제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 이 제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글래스가 광약 글래스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OLED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실제로는 그 초기에는 AR이지만 OLED 전체를 다 바로 VR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시판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애플 역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글래스 형태의 AR 장비를 내고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 같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메타버스 내 명품 사면서 명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팬덤 또는 이런 그 공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범정부 플랫폼 구성을 하면서 메타버스가 전체 국민 그 UI로 만약에 자리매김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D 디자인에서 메타버스 환경으로 완전히 전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올림픽이 2024년도에 개최가 되는데요. 전체 올림픽을 메타버스 올림픽으로 꾸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전에 내가 어디에서 내려서 어디에 가서 선수 등록을 하고 식당은 어디서 그 식사를 하고 어디 가서 그 게임을 치르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메타버스로 사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로 만들어 놓고 올림픽 내부에서 만드는 그런 굿즈도 블록체인의 NFT를 활용을 해서 실제 그 경제 활동을 현실 세계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어느 메타버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웹 브라우저, 크롬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째로 서비스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 안에 웹 브라우저만 가동이 되면 뭐 은행, 증권, 금융, 행정, 교육, 의료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가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 내에서도 현실 세계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많이 이제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코업을 할 수 있고 현실 세계 업무를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연속성도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이가 많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에코 프렌들리, 저탄소에 관련되어 있는 ESG 분야까지도 이 메타버스가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이런 원사이트 종합 서비스를 메타버스를 또 구현을 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국민집사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나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행정 공무원들을 A형, B형, C형으로 나누는 거하고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도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업무를 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와이파이가 사용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되고 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업무를 보면서 원격 업무, 현장 업무, 재택근무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게 올해 그 IT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공공부문 메타버스 도입을 하겠다. 업무용 노트북을 전부처에 확산하겠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을 위해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다스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이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PC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쓰질 않습니다. 데스크탑 PC가 특수용도 빼놓고 쓰질 않아요. 그럼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고요. 전 공무원이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그럼 일반 기업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 없는 컨퍼런스, 종이 없는 회의를 하고 종이 없는 결제 시스템, 종이 없는 보고서, 디지털로 다 이렇게 되게 될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디스플레이가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4K, 8K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급력이 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런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예전에는 그 지역적인 보안이었거든요. 성을 쌓고 이 성을 해킹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은 성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전방위적인 개념적인 보안 환경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같은 경우에 2024년까지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것도 잠깐 염두해 주시면 향후 어떤 IT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부처별로 내가 원하는 부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신청을 해서 바로 화상을 할 수 있는 전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공 화상회의 시스템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바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나 이런 쪽 내부에 들어가서도 운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증권거래도 할 수 있는 행정 업무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사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게 일반 기업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런 환경으로 귀결되도록 해서 이런 그 알리벨이라든지 ESG 환경을 전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제주도하고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의 메타버스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섬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서 이 섬 제주도 전체를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구성하니까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청정 자연환경이라든지 전략적인 정책, 제주도 특별자치구라는 전략적인 정책을 구현하니까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가상 공간을 만들고요. 디지털 휴먼, 여기에 아바타를 만들고요. 가상 객체를 생성해서 5G나 6G가 완벽하게 보편화된 상태에서 디지털 화폐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기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5가지 정도 요약을 해보자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마이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관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컨벤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실제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고 데이터라든지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스 사업이 제주도가
지금 현재 동부가 전체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랭킹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4.3 추모관을 지금 현재 그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회사에 방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추모관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본격적인 메모리얼 파크를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실제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규모 추모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주도 전체 각 지역별로 특산품의 맛도 다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그 특산품을 어떤 규모로 예약도 하고 이렇게 실제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커머스를 메타버스화 시키는 사업도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렌탈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많은 그 중간 비용을 외국이나 국내 그 기업들한테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그런 뭐 시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런 렌탈 사업에 대한 것도 오롯이 이렇게 제주도민들의 어떤 수익화될 수 있게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고요. 이 관광지 체험, 입장권 구매, 가상 투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상 투어가 최근에 이제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그 AK라고 해서 실제 유료 서비스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움직임. 메타버스 시장은 어떤 자를 보더라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2D 홈페이지가 3D 홈페이지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바타,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의 그 명예를 챙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아바타는 내 명예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에 대한 욕구도 채워줄 수가 있어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라지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 조사를 이렇게 손쉽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혁명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실제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모습들, 이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에서 메타버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실제 현실 세계하고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 회의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의견도 도출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주도 메타버스 추진 현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제주도 전체 메타버스 활용을 위해서 공동 제작을 한다든가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추진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이런 자족형,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스스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준하게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특히나 그 제주도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맞춤형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제 MIC라든지 제주도의 소상공인 그리고 제주도 전체가 이제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넓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모빌리티에 대한 사업들, 또 항공뿐만 아니라 제주도 바다 내부에 대해서도 영상을 많이 이렇게 양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뷰티, 화장품 산업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제주분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을 때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메타버스를 할 수 있어? 제주도에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도 오징어 게임 잘 보셨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 정우현 이 배우가 제주도라는 말을 딱 한 번 하게 되죠. 456호 받으면 어디 갈 거야? 제주도 갈 거야. 이 제주도라는 말 딱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뉴스위크하고 여기 뉴욕타임스 이런 쪽에 보시면 한국의 하와이라고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정호연의 제주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제주도 검색했던 내용인데 오징어 게임 2021년 이 시점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제주도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죠. 메타버스는 테크니컬 이슈가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메타버스를 할 수 있어? 이것은 그 메타버스를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문이거든요. 메타버스는 컨텐츠 이슈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가 빠른 시간 내에 메타버스 산업에 좀 더 뛰어들게 되면 제주도 전체의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메타버스 콘텐츠를 모바일 엣지 컴퓨팅, 5G MEC 가상 융합 영상 스튜디오도 제주도에서 만드는 거에서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음향 스튜디오도 좀 갖추고 첨단 공연장도 제주도에서 유치를 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체험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던 내용인데 이 제주도 현역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던 현업대를 상당히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제로 자기가 기존에 경험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다든가, 그래서 꼭 비즈니스나 산업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서도 메타버스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메타버스를 실제로 제주도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자율 자동차 이런 첨단 그 6G 모델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럼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뭐 거리, 간격, 오더 이런 그 IoT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쌓이고, 또 그런 경우는 리스폰스 타임, 응답 대기 시간이 매우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근간에 있는 게 유리할 텐데, 이런 메타버스 세계관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이걸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엣지 컴퓨팅,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제주도 내에서 구현이 되려면 제주도 내부에도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청회도 자문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제주도 내에서 제주도의 그 특산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쇼핑 플랫폼,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예술인들 되게 많죠. 이런 좋은 작품들을 또 가치화시킬 수 있는 NFT, 메타버스하고 오프라인의 쇼핑 시스템들, 그다음에 입동하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도 해주고, 특히나 또 이렇게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비행기가 또는 항만이 이렇게 발이 묶였을 때 그런 분들께 실제로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서비스의 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산출물이나 경제 활동을 전부 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나 NFT 시스템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점 활성화시키게 되면 제주도 내에서 키워주는 이런 인재 육성, 인재들도 계속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제주도가 이런 특별자치구이기 때문에 그 디제스트 리커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주도에서 이렇게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백업하는 시스템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내부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된 시스템이 완벽해진다고 하면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됐던 그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ICT 기반은 전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긴밀하게 관련 있는 의료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량제를 얘기를 기억하시죠? 그 종량제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IT 리소스 장비들까지도 전부 종량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단말기 그리고 의료 장비들도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큼 비용을 내는 그런 형태대로 지속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서 모든 게 다 빌링 시스템으로 다 변해가거든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전기, 법률, 교육, 특히나 뭐 목욕탕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모든 인류가 발전할수록 모두가 다 빌링 시스템으로 쓰는 것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쪽으로 변해가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등장한 지 이제 겨우 35년 지났어요. 예,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런 게 아직 1세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핸드폰을 약정을 하고 쓰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거의 모든 IT 리소스가 이렇게 빌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5G하고 양자 통신은 우리 삶의 일상과 방향 자체를 완벽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핸드폰하고 겨우 TV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그 컴퓨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보내서 컴퓨팅을 쓰게끔 하고 다시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런 탁자, 식당, 벽, 천정 모든 것들이 전부 이게 디스플레이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디지털 콘텐츠를 뿌리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안전한 그 네트워크 통신 환경의 양자 통신이다 보니까 양자 통신과 5G, 6G가 우리 삶 전체 건축, 도로, 자동차 모든 의료까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 전체에서도 이제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밖에서 보던 업무를 메타버스 내부에서도 그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될 것이고요. 정부 행정 공공에 관련된 대미 서비스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데스크탑 해저 서비스하고 메타버스 언디맨드 이런 것들이 제주도 전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5G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설명이 손쉽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의료 전반적인 환경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못지않아서 이런 환경들을 접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